예, 안녕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저는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 최우석이고요. 다이빙 팀을 이끌고 매월 수중 청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T 기업 직장인이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직접 강연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뭐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주 초에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제 잠겨 있는데 졸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물에 갇힌 생명들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이제 조혜민 활동가께서 앞에서 고래 혼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첫 번째 챕터로 유령어고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이제 혜민 활동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고래와 돌고래들이 헤엄치고 그 푸른 물결 밑으로는 색색깔의 여러 아름다운 그런 다양한 어종들이 헤엄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바다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현재 바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동해에서 수중 청소를 진행하면서 촬영한 동해 밑바닥에 깔린 폐어구와 그리고 그 폐어구에 갇혀서 죽어가는 고통받는 그런 물살이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이걸 이제 유령어구라고 하는 이유는 그물이 더 이상 이제 어민들한테 속하지 않고 바다에 유실되거나 버려졌는데 스스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면서 파도에 의해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해양 생물을 계속 죽이기 때문에 유령어구, 고스트넷이라고 부릅니다. 유령어구의 심각성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 해양 쓰레기 약 절반이 이 어업 쓰레기, 유령어구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100만 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5만 톤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어업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 쓰레기 유형 구체적으로 그물, 통발, 밧줄, 부위 등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이제 어구가 그냥 단순히 쓰레기다, 쓰레기다,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킨다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어업량의 약 10%가 이 유령 어구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영상에서 방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그물에 걸려서 이미 죽어버린 물살이, 통발에 갇혀서 죽어버린 물살이, 또는 뭐 죽어가고 있었던, 저희가 다행히 발견해서 구조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어류들을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수중 청소를 매월 가면 최근에는 정말 매월 바닷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폐어구에 갇혀 있는 어류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사실 해변 청소를 하고 수중 청소를, 많은 다이버들이 최근에는 또 수중 청소도 많이들 하십니다. 하면서 야, 이 쓰레기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오염이 돼서 바다가 더러워지고 이 쓰레기가 미세 플라스틱화가 돼서 동물이 먹고 또 인간이 먹으면 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진짜 큰 이슈는 유령 어구가 아니라 그 유령 어구가 갈라져서 나왔던 원래 상어업에서 쓰고 있는 도구, 그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그 상어업에서 쓰는 그물, 이거를 바닷속의 살상무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과격하고 좀 과장스러운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이게 바닷속의 살상무기라는 이름을 제가 붙이게 됐는지는 계속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유자망, 앞에서 이제 조혜민 활동가가 이제 자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을 텐데, 이 자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바다 밑에 줄을 달고 바다 밑에서부터 쭉 세로로 수직으로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어류가 지나다니면서 걸리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고정 자망이 있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다 위에 5m나 10m 간격으로 부위를 그물에 달고 그거를 바다 위부터 세로로 쭉 늘어뜨려서 이제 어류를 지나다니는 길목에 설치해서 잡는 그런 형태의 유자망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유자망에 걸려서 죽은 상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물입니다. 이 그물의 길이와 개수가 사실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수중 청소를 하면서 한동안은 이게 얼마나 그물이 길고 규모가 크고 개수가 많은지 잘 몰랐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물의 길이와 규모는 2017년 개정된 우리나라 수산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즉 어선이 한 번 이제 출항하러 나갈 때 허용해주는 그런 규모의 길이와 개수입니다. 제가 왜 이 바닷속의 살상무기라는 이름을 썼는지는 이거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 대표적인 형태의 5가지의 그런 그물, 그리고 그 그물을 사용한 어업 방식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트롤링 저인망어업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 길이 10km에 달하는 그물을 배 2척 이상이 끌고 무거운 추를 아래 달아서 바닷속 밑바닥을 긁으면서 나가면서 어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다의 산호초나 뭐 이런 것들 다 파괴되고요. 그 안에 있는 치어들, 작은 물고기들, 뭐 조개, 뭐 이런 부분들을 싸그리 다 잡아버리는 어업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 트롤링, 대형 트롤링을 불법화해 놓은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해에서는 이런 이제 대형 기선에 의한 트롤링 어업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안에서 이제 소형 기선을 활용한 작은 배를 활용한 트롤링은 금지를 시켰지만, 아직도 이제 근해 먼 바다로 나가면 이 트롤링 어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레팅,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망어업입니다. 자망어업의 길이는 연안도 마찬가지예요. 한 배가 출항했을 때 최대 12km에서 15km의 길이를 가진 자망을 쓸 수 있습니다. 15km면 얼마나 긴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서울 사시는 분 많으실 텐데, 서울의 잠실대교에서 쭉 한강길을 따라서 여의도까지 이르게 되면 그 길이가 15km. 그러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하나의 길이, 하나의 그물이 바다에서 어류들이 다니는 길목을 막고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밍크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알아서 의도적으로 혼액을 하는 어부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악랄하지만, 이런 이제 그물이 바닷속에 쳐져 있으면 고래 돌고래가 혼액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거는 여름과 가을에 허용되는 길이고요. 동해에서는 겨울부터 봄까지 11월부터 5월까지는 35에서 70km까지 길이를 허용을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의 그물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펄세인, 선망어업입니다. 이 선망어업은 원양에서 주로 참치잡이에 많이 쓰이는데요. 물론 국내에서도 근해어업에서 전갱이나 고등어를 잡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선망어업은 바로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통발. 앞에서 이제 저희 유령어 어구에 대해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신 게 이 통발이죠. 연안어업에서 가장 심각한 사실 폐어구가 통발입니다.
그만큼 연안 어선에서 이 통발을 많이 던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연안어업에서 배 한 척당 던질 수 있는 통발은 2,500개에서 3,000개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개수죠. 이 통발들이 밧줄에 줄줄이 매여 있어가지고 한번 던지면 쭉 그 바다의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이 미끼를 가지고 어류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 통발이 가다가 안반에 걸리거나 어초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그걸 끌어낼 수가 없겠죠. 뭐 어부들이 갑자기 스쿠버 다이빙 장비 입고 내려가서 그걸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냥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내려간 뭐 천여 개의 통발은 그냥 바닷속에서 수장되는 거죠. 그런데 미끼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류들이 그 미끼를 보고 이 통발 안으로 들어가서 갇혀서 죽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류가 그 어류를 목표로 해서 또 들어가죠. 또 갇혀서 죽어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이 통발입니다. 워낙 통발이 많아가지고 저희 수중청소 참여하는 저희 활동가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는 통발 민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연안에서는 이 정도지만 근해의 장어 통발, 여러분 장어 아시죠? 부산에서 꼼장어들 많이 먹잖아요. 꼼장어도 대부분 통발을 통해서 어업을 하는데 이거는 좀 깊은 바다로 가는 거죠. 장어 통발은 3,000개에서 1만 개까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중 청소하러 들어가는 수심이 기껏해야 30m, 40m인데 만약에 우리가 100m, 200m 수심이 되는 근해까지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통발이 거기 쌓여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스톤 네팅, 안강망. 이거는 이제 조혜미 활동가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조류를 이용해서 자루형 그물을 써서 이제 잡는 건데 저희 이제 상경이가 가장 많이 이 그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그물의 길이만 생각해 놓고 보면 이거를 이제 바닷속의 살상무기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규모가 크고 개수도 많아요. 심지어 이제 캘리포니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해에서 이렇게 큰 길이가 긴 자망 같은 건 이미 불법으로 규정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길이가 긴 그리고 크기가 큰 그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펄스인 선망어업의 원양 참치잡이에 이용되는 그물입니다. 이전 페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선망어업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선망어업이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집어장치가 핵심이에요. 이 집어장치라는 게 뭐냐면 피쉬 애그리게이션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제 바다 그 원양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해조류가 물 위에 떠 있거나 나무 토막이 물 위에 떠 있으면 작은 이제 어류들이 그거를 안식처로 인식을 합니다. 이제 서식지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원양어선은 이런 피쉬 애그리게이션 디바이스를 집어장치를 그렇게 은신처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위에 띄워놓으면은 작은 어류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럼 작은 어류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참치 같은 큰 어류들을 모여들고 참치를 노리는 상어 그리고 뭐 바다거북, 돌고래, 고래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특히 참치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보통 자기네 이제 포식자인 상어를 피하기 위해서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참치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돌고래 무리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들인 어류를 가운데에 놓고 이 원양어선은 길게 2km에 달하는 둘레 약 2km에 달하는 그물 그리고 깊이 약 400m에 달하는 전체 면적으로는 축구장 60배 크기의 면적에 해당하는 그물을 내려뜨려서 하나의 그물로 통으로 낚아 올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망어 어선이고요. 이 선망어 어선에 의해서 참치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것과 동시에 이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바다새, 바다사자까지도 엄청난 혼액에 의해서 죽어가는 게 이 선망어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선망어업이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상업어업의 남획 역량, 오버피싱이라고 하는 역량과 그 남획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혼액을 대표하는 그런 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획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많이 잡는 게 이제 남획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잡아야 지나치게 많이 잡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목표 종이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잡으면 그거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캐치가 됩니다. 그런데 개체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잡으면 그건 남획이 되는 거죠. 즉 성체가 되는데 성체가 번식할 수 있는 번식해서
새끼를 낳고, 새끼가 아니죠.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해서 성체로 자라날 수 있는 이런 틈을 주지 않고 잡는 것. 또는 어린 개체가 성체가 돼서 번식하기 전에 다 잡아들이는 이런 이제 방식의 어업이 되면 그건 남획이 되는 거고요. 남획이 되면 필연적으로 그 목표종은 멸종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참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보시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까지 있죠. 이게 뭐냐면 IUCN이라고 세계자연보전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매년 데이터를 수집해서 멸종위기 등급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 중에서 참치는 가장 인기 있는 참다랑어, 블루핀 튜나라고 하는 게 참다랑어죠. 이 참다랑어 종은 모두 멸종위기종에 속해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종, critically endangered라고 하고, 뭐, 또는 멸종위기종, endanger, 취약종, vulnerable, 이 형태에 대부분 속해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황다랑어나 날개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near threatened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멸종위기종은 아닌데, 멸종위기종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근접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참치 중에는 지금 가다랑어만 멸종위기종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참치가 워낙 인기가 있고 상품성이 좋다 보니까 너무도 많이 잡아들여서 남획을 통해서 멸종위기종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남획을 불러일으키는 이 그 원양어업 또는 이제 현재 기업형 어업의 그런 이제 커패서티는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혼액이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선망어업의 그물에 눈이 달려 있어서 참치는 잡고 돌고래는 놓아주고 바다거북은 놓아주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다 잡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액에 의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어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기 정리한 상어, 고래돌고래, 바다거북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바다새, 바다사자, 여러 이제 어종이 또 이 혼액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만타레이, 가오리 등들도 다 똑같이 혼액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종이 대형종이면서 해양생물 중에 대형종이면서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혼액에 의해서 모두 멸종위기종으로 몰려있는 그런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어 같은 경우가 이 혼액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종인데요. 상어는 매년 1억 마리씩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1910년대 상어법이 발전하기 이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미 상어종의 개체수 90%가 사라졌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년 1억 마리가 죽어가는 상어 중에 절반은 피닝, 즉 그 샥스핀 수프에 들어가는 지느러미를 채취하기 위해서 죽어가고요. 절반 약 5천만 마리는 혼액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혼액 중에 이 참치 어업이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이제 고래와 돌고래입니다. 고래 돌고래는 뭐 이 참치 어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다른 이제 어업을 하는 중간에서도 이 혼액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종이고요. 바다거북은 매년 25만 마리씩 역시 또 혼액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물을 건져 올려서 돌고래나 고래나 뭐 상어를 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어나 돌고래, 고래, 바다거북은 그물에 걸리면 곧 익사해 죽는, 질식사해 죽는 어종입니다. 바다거북이나 고래는 다 허파호흡을 하죠. 허파호흡을 하기 때문에 대형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서 나올 수가 없으면 질식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어도 여러분 상어는 아가미가 달려있고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 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상어 중의 절반 원양을 빠르게 헤엄치면서 다니는 상어는 아가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스스로 펌핑을 해서 물을 아가미로 흘러들여 가지고 호흡을 하지 못해요. 빠르게 헤엄치면서 입을 살짝 벌려서 물을 아가미로 통과시켜서 호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어가 호흡을 못하는 순간, 헤엄을 못 치는 순간 상어는 죽습니다. 익사하는 거, 질식사하는 거죠. 그럼 만타레이 같은 가오리도 동일한 형태의 그런 이제 호흡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대형 그물에 걸려든 이 세 종은 불가피하게 익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동시에 선망어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또 이 기제가 발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까 전에 선망어업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400m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선망에 이 그물을 이 거대한 배가 끌어올리는 순간 바닷속에 있을 때는 중력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이 끌어올려지는 순간에는 중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그물의 밑에 있는 어류들은 위에 있는 어류의 하중에 못 견뎌서 압사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선망어업 참치 어선들이 사실은 참치만 잡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멸종위기 상어를 잡거나 고래를 잡거나 이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참치만 잡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들은 기본적으로 선망어업을 끌어올렸을 때 멸종위기종이 섞여 있으면 반드시 바다에 녹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잡고 보면 사실은 90% 이상이 죽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모텔러티 레이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물에 걸려 있을 때는 10%는 다행히 살아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90%는 대부분 다 죽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죽은 어류를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게 이 원양 참치 어선들의 관행입니다. 이 영상은 시셔퍼드 글로벌이 가봉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가봉 그 해역 내에서 발생하는 선망어업이 참치를 잡을 때 얼마나 많은 혼액이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한 그리고 녹화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상어가 이 참치 어업을 하는데 혼액으로 죽어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틀어주세요. 누군가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 상어 많이 죽고 불쌍하고 안 됐네. 그렇지만 그럼 뭐 상어인데 인간도 아니고 뭐 고래도 그래 안 됐네. 그렇지만 고래인데 우리랑 뭐 크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많은 시민이, 많은 국민이 값싸고 편하게 건강한 해산물을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선진국, 이제 중진국을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경제가 발전하면 정부는 항상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시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거를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에도 진출하고 공장식 축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장려를 하죠. 게다가 어민들한테 보조금도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어류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뭐 잊은 게 있다라는 거죠.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을 보면 해양 생태계는 이건 이제 먹이사슬을 되게 단순화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해양 생태계 동물들은 서로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탑 프리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최상의 포식자로부터 육식성 어류, 초식성 어류, 그리고 기반 생태계를 구성하는 산호초나 해조숲 같이 그런 이제 기반 생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참치, 고등어, 그다음에 전갱이 이런 것들만 싹 다 여기서 빼버린다면 그 생태계에서 빼버린다면 이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봐요. 밸런스가 깨지고 결국 이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해양 생태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어가
보통 산호 생태계나 해조숲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해양학자들의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그림을 보면 산호 생태계에서 상어는 육식성 어류를 잡아먹죠. 육식성 어류는 초식성 어류를, 초식성 어류는 산호초 사이에서 자라나는 알지, 즉 조류를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어가 혼액에 의해서 또는 피닝에 의해서 급감하게 되면 육식성 어류가 늘어나고 초식성 어류는 자취를 감축했죠. 그러면 산호초 사이에서 자라나는 알지, 즉 조류가 너무 번성하게 돼서 산호초는 햇볕을 받지 못하고 광합성을 못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산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곳은 산호초 생태계가 아니라 해조숲 생태계가 있습니다. 해조숲 생태계에서는 바다거북이나 듀공처럼 그런 이제 씨위드, 그러니까 이 해초류를 먹고 사는 이제 어류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타이거 샤크, 그 뱀상어들이 쭉 파트롤을 하면서 이 개체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타이거 샤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혼액에 의해서 죽어가면 이 해조숲은 더 이상 생태계로서 작용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식성 어류들이 이 해조숲을 다 먹어버릴 테니까. 그럼 이 해조숲이 없어지면 초식성 어류도 먹을 게 없어서 또 개체수가 급감하는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까이 우리나라 바다만 놓고 봐도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쥐치 잘 아시죠? 쥐치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쥐포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 간식이었던 쥐포. 그래서 이 쥐포가 쥐치를 말려서 납작하게 이제 만든 그런 이제 해산물인데요. 원래는 저희 그 나라에서 쥐포를 안 먹었었죠. 그래서 쥐치는 동해나 남해, 뭐 제주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어류였다고 해요. 그런데 쥐포가 개발되면서 쥐포 인기가 늘어나니까 이 트롤어선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쥐치를. 그래서 1990년대에 쥐치가 전멸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뭐 사서 먹을 수 있는 쥐포는 다 베트남산이에요. 국내에는 쥐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스쿠버 다이빙 하러 들어가면 울릉도나 동해나 뭐 제주에서 간혹 이제 쥐치를 발견하긴 하지만 개체수가 되게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쥐치가 성게의 포식자라는 거예요. 이 성게가 성게의 포식자인 쥐치나 돌돔이 사라지니까 이 성게가 이상적으로 번식을 해가지고 해조류를 다 먹어치웁니다. 해조류를 먹어치우면 어떻게 되죠? 바다 사막화가 확대가 되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주의 바다 사막화와 동해의 바다 사막화를 원인을 구분합니다. 제주는 바다 사막화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동해는 이 천적에 없어져 가지고 이 바다 사막화가 발생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쥐치 맛있지 싹 다 잡아버려요. 한 종을 싹 없애는 거죠. 특정 생태계에서.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다른 형태로 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쥐치를 여수에서 양식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식에 뭐 가두리 양식장에 쥐치를 가둬가지고 키우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산 쥐치로 쥐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쥐치 역할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쥐포가 돼서 만들어서 먹히는 게 쥐치 진짜 역할이 아니에요. 생태계 내에서는. 오히려 이 성게를 이상 번식을 막아주고 해조숲을 번성하게 해주는 게 쥐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모든 게 연결된, 모든 생명이 연결된 바다라는 특성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상어법을 고도로 발달해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목표 종을 맛있게 값싸게 먹기 위해서 생태계에서 싹 지워버리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생태계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죠.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 즉 자연 선택에 의한 적자 생존에 의한 진화론보다 실제로 이 모든 생명이 진화해온 원리는 공진화다. 즉 포식 피식 관계뿐만 아니라 이종 간의 협력과 공생이 지배적인 그런 생태계에서 함께 도와가면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육상 생태계가 거의 멸종 위기로 몰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공진화, 공생의 관계를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아직도 야생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니모와 말미잘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공생관계의 대표적인 예시죠. 산호초 생태계를 놓고 보더라도 산호 폴립이라는 동물과 또 듀산텔라라고 하는 식물성 플라크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공생관계를 가지고 산호 생태계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공진화에 의해서 공생명을 누리도록 이 모든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월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적자 생존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생명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이렇게 공진화와 공생명을 잃어버리고 착취와 학대를 계속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환경 재난이 더더욱 쌓여서 결국 환경 지옥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마지막 아포칼립스, 환경 지옥이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는 시나리오지만 한번 그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 틀어주세요. 이 바다에서 혼액으로 가장 많이 죽어가는 고래는 상갱이입니다. 그물에 걸려 죽은 상갱이는 돈이 안 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버려지죠. 상갱이가 꼭 바다에 있어야 할 그런 어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짝에도 소용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못 먹는 생선이잖아요, 그거. 이 얘기를 저는 처음에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구나. 먹을 수 없고 입을 수 없는 동물은 자연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진 동물에 대한 태도가 과연 이 어민들과 얼마나 다른 걸까요? 이 육상 생태계는 이미 야생의 동물은 대부분 멸종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모 있다고 생각한 선택한 유용한 가축들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루고 우리 인류와 함께 육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야생 늑대 20만, 사자 4만, 물소 90만, 펭귄 5천만이죠. 가축화된 개는 4억 마리, 집고양이 6억, 가축화된 소 15억 마리, 닭 200억 마리. 자, 다윈의 진화론,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론에 따르면 이 가축은 진화에 이전 페이지 너무 빨리 넘겨주셨는데 네, 이 가축은 진화에 성공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체수가 이렇게 늘었으니까. 근데 과연 이 가축들이 진화에 성공한 걸까요? 행복할까요, 이 개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누구나 다 알 겁니다. 한 뼘도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우리에 갇혀서 일생을 강제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더러운 배설물과 병균 그리고 항생제를 뒤범벅이 된 집에서 살면서 결국 짧은 생을 도축으로 마감하는 게 가축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먹을 수 없는 닭은 자연에 존재해야 할까요? 먹을 수 없는 소는 자연에 존재해야 될까요? 먹을 수 없는 돼지는? 그럼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이미 이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국내 양계 산업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공장식 양계장에서 알에서 깨어난 수평아리는 매년 3천만 마리씩 분쇄기로 지켜야 합니다. 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자연에서 동물을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저희는 자연보호를 얘기하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쓰레기를 주어야 된다, 텀블러를 쓰자,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 수억 마리씩 동물의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동물이 없는 자연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자연은 기형적인 자연일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를 이렇게 만들어낸 인류는 이제 바다로 그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대형 해양 생물을 멸종시켜가면서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죠. 바다가 육지처럼 된다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아포칼립스, 환경 지옥의 시나리오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해양 생물은 다 멸종돼 버리고 전 세계 바다 곳곳에 수많은 양식장이 조성돼서 우리 마치 공장식 축사처럼 병균과 항생제로 오염된 물이 바다에 퍼지고
살코기가 많은 소수 어종만 선택받아서 기이한 유전자 조작을 거쳐서 고통에 가득한 짧은 삶을 반복적으로 강요당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때는 진짜 인류는 환경의 재난을 넘어선 환경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긴 시간에 걸쳐서 더 이상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바다가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는 쓰나미와 해일과 그리고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뭐 산불이 계속 이제 나는 그러면 이제 인류는 서민들부터 그 고통을 받겠죠. 잘 사는 사람들은 벙커를 만들어서 숨겠죠. 서민들부터 이 고통을 오랫동안 받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직 시나리오예요. 그죠? 아직 이 세계는 오지 않았어요. 더 늦기 전에 아름다운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직 바다는 야생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야생에는 우리가 육지에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종 간의 협력과 공생이 살아있는 그런 바다 생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스쿠버 다이빙 투어를 다니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해, 제주 바다에서 틈틈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regrets.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from London to Taiwa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r soul. We are heroes tonight. We will fly above the sky. We are heroes tonight. Yeah. We are heroes tonight. We will fly above the sky. We are heroes tonight. Yeah. Feel like a dynamite, ready to explode right up in the sky. I need you to listen, I need you to hear, and don't show any fear.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from London to Taiwa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r soul. We are heroes tonight. We will fly above the sky. We are heroes tonight. Yeah. We are heroes tonight. We will fly above the sky. We are heroes tonight. 그래서 저는 바다를 지키는 것, 바다를 보호하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생명이 모여서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작은 생태계가 모여서 큰 생태계를 그리고 큰 생태가 모여서 지구 환경과 우리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과 친구 사회를 넘어서 인류는 이제 80억에 육박했어요. 이 80억 명이 저 뭐 작은 물고기 한 마리쯤이야, 참치 통조림 하나쯤이야, 참치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생각한 아주 작은 파괴적인 사고방식에 모여서 산업적 이해관계를 타고 트롤선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지막지하게 바다의 바닥을 긁어서 잡은 어류를 갈아서 어묵으로 만들고 공장식 축산의 사료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 작은 생명쯤이야 하고 가볍게 여긴 그 생각들이 모여서 원양의 참치여서는 참치를 수만 마리를 비롯해서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상어까지 하나의 그물로 다 들어올려가지고 압사시키고 지식사 해버리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동물을 또 생명을 죽이고 있을까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 죽이는 일이 너무도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보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환경보호고 자연보호고 바다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셔퍼드 크루들은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돼서 시셔퍼드에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저희 시셔퍼드 활동가들은 수중 청소를 하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춥고 어두운 바다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물살이들을 살리는 일에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한국에서는 시셔퍼드 크루들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아포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아포섬은 지금 필리핀의 군도 중에서 네그로 섬이라고 하는 큰 섬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아포섬 주민들이 약 700명이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죠. 당연히 이 섬의 주민들은 모두 생업을 어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이분들은 그냥 어업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어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바다를 절단낼 정도까지 어업을 한 거죠. 처음에는 어류가 많이 잡혔겠죠. 그렇지만 계속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러면 이제 잡힌 어류가 이제 더 이상 안 잡히니까 어획량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그물을 더 큰 걸로 바꾸고 그래도 안 잡히니까 더 멀리 나가고 더 오랫동안 바다에서 일을 했는데 어획량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다 결국 이분들이 끝내 간 것들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어업, 청산가리 어업입니다. 이거는 동남아의 많은 어부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어업인데요. 파괴적인 어업이에요.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단속이 많이 어려운 형태인데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거나 청산가리를 풀어가지고 어류들이 기절을 시켜서 이제 어류 잡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게 갈 때까지 가는 어업인데 이렇게 되면 산호초가 파괴돼요.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산호초 생태계이기 때문에 산호초가 파괴되면 더 이상 이 어류들이 번식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런 어업까지 내몰렸는데도 결국 이제 어획량이 늘지 않아서 이대로라면 굶어 죽겠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옆에 네그로섬 큰 이제 섬에 있는 실리만 대학교에 이제 이 머린 랩을 운영하는 해양 그 실험실을 운영하는 닥터 알칼라 박사라는 사람이 이 어부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알칼라 박사가 이 어부들한테 제안한 건 뭐냐면
너희 섬 주변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다. 10%만 일정 비중만 떼내서 노테이크 마린 리저브, 즉 조업 금지 구역을 만들자. 조업 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류들이 더 번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호초가 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자라고 설득을 했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이 어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처음에. 그래서 3년간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1982년도에 이 섬에서 14가구가, 14패밀리가, 가구가 이 알칼라 박사한테 설득을 당해서 시작을 했어요. 10%.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 오른쪽에 보이는 그 영역만 10%를 딱 떼서 0.7 제곱 평방킬로미터의 노테이크 머린 리저브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업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뭐 어려운 게 없었어요. 어차피 다 작은 섬이고 섬 주민 전체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 참가하기로 결정한 가구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바다에 나와가지고 의자 놓고 해변에 딱 앉아서 감시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잡나 안 잡나. 그렇게 3년을 했다고 합니다. 3년을 하고 놓고 보니까 어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도 커지고 개체수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체수가 많아진 어류들이 이 섬 주변 전체로 확대돼 가지고, 이걸 이제 소위 해양보호구역의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하는데, 확대돼 가지고 다른 어업도 어업량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섬 전체 주민이 다 여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5년, 3년 지나서 85년부터는 전체 섬 주민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 아포섬이 머린 생추어리로 선포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아포섬의 얘기는 지역 주민이 세계 최초로 스스로 나서서 정부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바다를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서 해양보호구역을 만든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도 아포섬에서는 딱 이 10%만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어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이 조업금지구역의 이 효과를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다이너마이트, 청산가리 절대 안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스피로버 이펙트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물 큰 것도 안 쓰고 작은 그물로 바꾸고 옛날 전통적인 어업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써도 충분히 자기들이 먹고 살 만큼의 어획량이 나왔다는 거죠.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를 존중하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예전에는 이 사람들의 어업 방식은 한 자리에서 어업을 하면 그곳을 완전히 절단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는 거죠. 바다를 하나씩 절단내버리고 가는 이런 어업을 하다가 이제는 정해진 바다에서 이 바다의 회복력과 자생력을 최대로 올리면서 서스테이너블한, 소위 말하면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하게 변경된 거죠. 그래서 아포섬 사람들은 어업으로는 자기네 생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곳이 이제 산호섬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생태 관광지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이 이제 이 머린 생추어리를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 입장료를 가지고는 이 섬에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이제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보호구역이 0%예요. 제 말은 형식적인 해양보호구역은 존재하지만 조업 금지, 어업이 금지된 구역은 0%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식하다고 업신여기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한테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포섬은 필리핀에서 약 700여 군데로 확대된 이 머린 생추어리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도 굉장히 스쿠버 다이버들이 많이 찾아가는 머린 생추어리, 어업이 금지된 이 머린 생추어리들의 뭐 보홀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모두 아포섬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도 우리가 바다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생활.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에 우리의 비용과 에너지를 쓰는 생활. 이게 일단 우리 기본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죠. 앞에 조혜민 활동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포유류 보유해야 됩니다. 해양 포유류가 다른 어종과 뭐 더 삶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높아서 보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해양 포유류는 개체수가 훨씬 적습니다. 다른 어종보다. 번식 기간도 훨씬 길어요. 다른 어종이 멸종에 다다르는 시간에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해양 포로는 금방 멸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히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적인 어교를 규제해야 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자망이나 이런 그 통발이나 이 개수도 줄이고 자망 길이도 엄청 줄였어요. 우리도 이제는 그 어구를 줄이고 개수도 규제를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제정해서 바다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어민들은 다 업을 바꾸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어업을 계속 하다가는 더 어민분들은 곧 실직 상태가 될 거야.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더 이상 잡을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 제정하고 파괴적 어구 규제하고 아포섬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많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존하고 그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고 그 바다가 순기능을 해서 인류의 뭐 기후위기 이런 것들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운동에 힘을 보태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뭐 시셰퍼들은 전부 다 100% 자원봉사자죠. 생업이 따로 있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주말에 시간 내서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돈도 내야 돼요. 돈도 내서 우리 정말 이제 수중 청소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 후원 못 받으면 저희도 또 기업 후원 아무데나 안 받습니다. 친환경 기업만 후원 받기 때문에 못 받으면 다 저희가 직접 다이빙 보트 빌리는 거, 다이빙 장비 빌리는 비용 내 가지고 수중 청소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시민분들이 후원이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